꽤나 길게 느껴진 지하로 향하는 길은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음산함이 넘실대고 있었다. 불씨가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크록산느와 그의 딸 카타리나는 몸의 떨림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히기 위해 이를 앙다물었다. 무언가가 썩고 있는 듯한 악취도 참기 어려웠지만 더 구역질 나는 건 눈앞의 흑마법사였다. 마님, 그리고 아가씨, 두 분이 왜 오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쿨럭, 쿨럭. 썩어가는 뼈다귀들을 주워 모아서 만든 것 같은 흑마법사 스크러플은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거슬리는 기침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침은 쉬이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두 여인은 풍족하지 못한 인내심을 끌어모으며 그의 기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흑마법사 스크러플. 가능하다면 사는 동안 모르고 지나치는 게 나은 부류 중의 하나였다. 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존재들은 이미 사는 방식을 달리한 지 오래였다. 크록산느와 카타리나 모녀 역시 이곳을 찾아오지 않고서도 일이 처리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이었다. 그랑 공작의 청혼에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무덤 같은 지하에 들어앉아서도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을 과시하듯 스크러플은 핵심을 짚어냈다. 두 모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흐흐흐, 일곱 번째의 신부로군요. 말이 풍기는 음산한 뉘앙스에 모녀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다시금 원망이 솟아올랐다. 이것은 카타리나의 아버지 모디 백작의 방심이 불러일으킨 재앙이었다. 귀족회의에 참가한 그날 남의 불행에 상대적 만족감을 만끽하던 그 느긋함이 모디 백작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빈틈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그 자리에 모인 귀족들의 숫자가 그 정도만 아니었어도 슬쩍 넘겨버렸을 일이었다. 하지만 마침 그랑 공작의 여섯 번째 신부가 사고를 당한 이야기 거리도 있었던 터라 귀족 모임은 유례없는 출석률을 자랑하고 있었고 다들 애도와 위로를 빙자한 상대적 행복을 만끽하던 참이었다. 그리고 술 기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모디 백작의 천적 퀼트 백작이 수군거리던 화제를 슬그머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누군가가 그랑 공작을 상대로 음모를 펼치고 있음이 뻔한 상황에서 퀼트 백작은 마치 신부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투의 위로답지 않은 말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화는 억지스럽게 방향이 틀려 요즘 숙녀들의 정숙하지 못함을 개탄하는 자리로 변해버렸고 어쩌다 보니 모디 백작도 한마디를 꺼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퀼트 백작이 과하다 싶은 목소리로 모디 백작을 도발한 것이었다. 당신도 딸을 키우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겠소? 그 순간 차라리 퀼트 백작의 면상을 후려쳐버리는 게 나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대화가 끊기면서 두 사람에게로 시선이 쏠리는 바람에 모디 백작은 잠깐 당황했고 그 공백을 비집고 퀼트 백작의 억지 같은 치명타가 들어왔다. 당신의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 딸이 훌륭한 신부감이기도 하느냔 말이오. 모디 백작은 어이가 없어 입을 벌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누구라도 퀼트 백작의 매너를 질책하고 나서야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술 기운이 모두에게 일곱 번째 희생자를 보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모양이었다. 누군가의 입에서 축하한다는 말이 나온 순간 모디 백작은 악마 같은 미소를 짓는 퀼트 백작에게 속으로 저주를 퍼부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어찌되었든 피해 나갈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작정이라도 하고 덤비는 것처럼 일은 순식간에 번져서 결국 그랑 공작가에서 청혼장이 오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세간의 소문에 자신이 먼저 의향을 보인 것으로 되어 마다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음모에 말려있는 것만 아니라면 그랑 공작은 결혼 대상으로 넘치고도 남는 아니 너무 과한 상대였다. 하지만 그는 음모에 말린 사람이었다. 물속에 가라앉는 배가 아무리 화려하다 한들 타고 싶을 리가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구할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이다. 대가는 준비하셨습니까? 스크러플의 물음에 카타리나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의 결혼 지참금의 반이 일의 대가였다. 속이 쓰렸다. 황금 한 상자예요. 물론 말씀대로 지금 반을 가져왔습니다. 지저분한 두건에 가려진 스크러플의 두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나쁘지 않았다.
그 정도면 남은 생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이었다. 능력과는 별개로 이제 자신의 신체는 재구성의 한계를 지나쳐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인간과 어울려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로브를 벗고 한 바퀴 돌아봐 주십시오. 체형을 좀 봐야겠습니다. 잠시 주저하던 카타리나가 로브를 벗어 모친에게 건네고 한 바퀴 돌았다. 큰 키에 화려한 얼굴, 짙은 갈색 머리와 그보다 연한 눈동자, 스크러플은 자신의 머릿속에 카타리나의 모습을 새겨넣고 말했다. 2달 후에 사람을 보내시오. 나머지 황금은 그때 받기로 하겠소. 등을 돌린 스크러플의 귀로 서두르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예외 없는 모습들이다. 저들에게 자신은 악마와 계약을 한 저주받은 존재였다. 그리고 구태여 변명을 할 생각도 없었다. 스크러플은 기억을 되살려 자신의 공간에 정리되어 있는 목록들을 점검했다. 필요한 것들을 꺼낸 스크러플은 공간 계산을 시작했다. 나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지. 드래곤이 온다면 모를까? 중얼거리는 목소리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천재 소리를 들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마법사 수업. 그 천재의 무리 속에서도 한두 명만이 흑마법에 손을 댈 수 있다. 혐오스러운 척들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는 족속들인지라 예외 없이 한 번쯤은 시도들을 한다. 하지만 흑마법의 공식은 일반 마법을 한 번 더 비틀어 놓은 것이라서 이해하기도 힘들 뿐더러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공식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끈기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악만이 뭐니 하는 이유를 대며 손을 떼는 것이다. 위선자들. 말끔한 겉모양 속에는 구역질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스크러플은 느리지만 능숙한 손놀림으로 기나긴 공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7번째 신부. 프랑스 1793년 7월 17일. 샤를로트는 어두운 구석을 바라보았다. 윤곽이 느껴지지 않는 구석의 어딘가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제 자신은 잠시 후면 단두대를 향해 걸어갈 것이었다. 아직도 장폴마라의 피가 시야에 펼쳐져 있었다. 단도가 그의 심장에 들어가 박히던 느낌은 지옥에 가서라도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 악마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한 달 동안 1200명을 죽였어. 그리고 대중들에게 살인을 사주하고 있지. 앞으로 그가 죽여야 한다고 말하던 10만의 생명을 대신한 거야. 지옥으로 갈 가치가 있어. 마라를 죽인 것은 후회하지 않았다. 자코뱅당은 너무나 많은 피를 뿌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라는 그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보이고 있었다. 로베스피에르가 마라보다는 현명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를 제외하고 굴러갈 것이다. 다시금 구석의 어둠이 일렁거렸다. 어쩌면 단두대보다 지옥의 문이 먼저 열릴지도 모르지. 인간의 심판보다 신의 심판을 먼저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샤를로트는 차고 축축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샤를로트의 기도는 미처 끝을 보지 못했다.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눈을 뜨는 순간 귀가 울리며 온몸으로 소름이 돋아올랐다. 오, 주여, 제게 내리시는 벌을 달게 받겠나이다.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심장은 숨이 가쁠 정도로 뛰고 있었다. 어쩌면 곧 멈추리라는 것을 먼저 짐작이라도 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어둠을 가르고 희미한 윤곽이 튀어나왔을 때는 잠깐 정신을 놓은 것도 같았다. 살고 싶은가? 샤를로트는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검은 그림자가 뱉어낸 말을 이해하려고 눈을 질끈 감았다. 마라의 학살을 멈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살려는 생각은 버렸었다. 그런데 지옥에서 솟아오른 그림자는 그녀에게 살고 싶은가를 묻고 있었다. 순간 자신의 어딘가에서 살고 싶다는 비명이 울려 퍼졌다. 그 울림은 순식간에 광기처럼 그녀를 잠식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살 수 있나요? 검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또 다른 불안이 밀려왔다. 이 목소리는 자신의 피 묻은 영혼을 원하는 악마의 유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비록 살인을 저지른 몸이지만 주님의 종임을 잊은 건 아니었다. 심판을 받는다면
오로지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만 받고 싶었다. 샤를로트는 성호를 그으며 말했다. 죄의 대가를 피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 생각은 없습니다. 굳은 마음과는 달리 샤를로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잠시 고개를 갸웃하던 검은 그림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악마라,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하지만 많이 다르지는 않겠군. 내가 필요한 게 너의 영혼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만 빼면 말이야. 시간? 그래, 나에게 3년이라는 시간을 파는 대가로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야. 좋은 거래 아닌가?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이런 장소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거래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샤를로트는 입을 열었다. 거절하겠어요. 피를 보았으니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옳아요. 샤를로트의 거절은 단호했다. 하지만 상대는 애초에 그녀의 거절에 대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은 존재였다. 뜻밖이군. 하지만 거절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내가 한가로운 상태가 아니라서 말이야. 지하 감옥은 이내 음산한 주문으로 가득 채워졌다. 그리고 한순간 샤를로트의 형체가 사라져버렸고 그녀를 대신해 단두대에 올라갈 똑같은 물체가 나타났다. 검은 그림자 스크러플은 사형 집행인이 나타나 샤를로트의 대체물을 끌고 나가고 단두대에 올리고 난 후 사후의 해부 장면까지를 모두 살핀 다음에 자신의 작품을 수거해 처리했다. 그녀의 사후에 붙은 이름을 가지고 스크러플은 자신의 안식처로 돌아왔다. 스크러플이 돌아오고 나서도 한참이나 후에야 깨어난 죽음의 천사는 생각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건 그녀 자체가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했지만 그녀의 말대로 어찌되었든 상관없는 일이라서 체념한 탓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실 그녀는 스크러플의 어떤 말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그녀가 정신제어 마법이라는 말에는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다. 그건 절대 안 돼요. 왜지? 정신이 망가진 채로 신께 간다면 제 죄를 어떻게 참회하겠어요? 너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군. 샤를로트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자신 역시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다. 다른 세계에서 왔었다는 이 마법사도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는 단두대보다도 더한 것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러니 그에게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할 생각 따위도 살겠다는 기대를 할 생각 따위도 없었다. 당신이 시킨 대로 하겠어요. 하지만 제 정신에는 손대지 말아주세요. 만약 손을 댄다면 스스로 죽는 방법을 택하겠어요. 스크러플은 샤를로트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여자였다. 자신이 인간이란 이름으로 불리었던 기억도 그 감정도 까마득했지만 이런 아름다움을 알아볼 정도의 눈은 아직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이지만 세상의 먼지는 구경도 못해본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념을 위해선 칼날에 목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자였다. 죽음의 천사. 그녀의 목을 자른 뒤 그녀의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아마 그 이름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체념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도 그녀의 눈은 맑은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저런 유형은 정신금제에 부적합한 종류였다. 부작용으로 미치기라도 한다면 곤란한 것은 이쪽이었다. 스크러플은 양보를 함으로써 그녀의 협조를 받아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저는 카타리나 모디라는 이름으로 그랑 공작이라는 귀족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는 6명의 불운한 약혼녀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고요. 거의 그렇지. 거의요? 그 중에는 결혼식을 마쳤던 사람도 한 명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제가 불운한 7번째 약혼녀가 되는 거고요. 거의. 그러면 3년이라고 말씀하신 건 오지 않을 확률이 높은 약속이군요. 그래. 하지만 살아있다면 당신의 세상으로 돌려보내주지. 당신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후후, 믿는 게 좋을 거야. 둘의 협상은 그렇게 끝났다. 샤를로트는 스크러플이 말한 날짜를 기다리면서 가끔 3년 후라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았다. 그때쯤이면 혁명의 광기도 가라앉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이었다. 샤를로트는 덜컹거리는 마차의 커튼을 조금 젖히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별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다.
멀리로 보이기 시작하는 성의 모습까지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자세히 살펴보니 좀 더 튼튼해 보이고 좀 더 규모가 크고 조금 예술성이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을 내려 얼굴이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로브를 유난히 깊게 눌러 쓴 스크러플이 망사가 달린 모자를 건네며 말했다. 샤를로트가 모자를 쓰는 사이 마차가 멈추었고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인이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옆에 마차에 나머지 금을 실어 놓았어요. 서둘러 마차를 내려가는 스크러플에게 샤를로트가 말했다. 잠깐요. 저는 어떻게 당신을 찾죠? 걱정 마.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시 움직이려는 스크러플을 이번에는 여자가 불러 세웠다. 뭐예요? 정신금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자의 말이 끝나는 순간 마차 안의 온도가 싸늘하게 내려갔다. 그리고 칼날 같은 바람이 두 여자의 주변을 위협적으로 맴돌았다. 여자가 쓴 모자의 차양 한 끝이 예리하게 잘려나가는 순간 샤를로트는 이를 악물었고 여자는 새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비명을 신호로 삼아 순식간에 바람이 사라졌다. 스크러플이 음산하게 말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스크러플은 마차에서 내렸다. 잠시 후 밖에서 또 다른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고 동시에 샤를로트가 탄 마차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차 안에는 아직도 차가운 한기가 남아 있었다. 봉변을 당한 카타리나는 아직도 떨고 있었다. 샤를로트는 떨림을 멈추기 위해 이를 앙다물었다. 날짜를 맞추어 놓았던 모양으로 모디가의 성으로 온 다음날 새벽 샤를로트는 그랑성으로의 긴 여정을 시작했다. 사람들의 눈을 생각해서 제법 규모를 갖춘 행렬이었다. 샤를로트는 마차 안에서 카타리나에게서 받은 서류 뭉치를 살피고 있었다. 모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카타리나에 대한 제법 상세한 정보였다. 22살인 카타리나와 샤를로트는 겉모습은 많이 닮은 편이었다. 하지만 그건 윤곽만이지 한 번이라도 카타리나를 만났던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볼 것이었다. 하지만 워낙 폐쇄적인 사회라 지방에 있는 귀족 아가씨의 얼굴이 알려져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아마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자신이 죽고 난 다음 카타리나는 양녀의 형식으로 모디 백작가에 존재할 것이다. 결혼식, 죽음의 결혼식인가? 살인자의 최후치고는 낭만적이군. 가난한 귀족의 딸로 태어난 샤를로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즈음에 13살 되던 해 수도원에 들어갔다. 근면과 검소와 기도의 나날을 보내던 샤를로트는 혁명정부에 의해 수도원이 폐쇄되면서 세상으로 나왔다. 수도원의 엄격한 생활도 결혼을 상상하기엔 적당치 않았지만 피로 뒤덮인 혁명의 세상도 결혼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타이에 의해서 불가피한 결혼식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것도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아니, 죽음이 기다리는 결혼식이었다. 바람이 있다면 그 죽음이 너무 끔찍하지 않기를, 그래서 죽음의 순간의 단두대를 그리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이에 비해 그녀는 너무나 많은 죽음을 보았다. 그리고 장폴마라, 그녀의 손에 묻은 지워지지 않을 이름이었다. 샤를로트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옆에 놓인 책 중에서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회계약설이란 제목을 보며 샤를로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루소와 그의 사회계약설은 프랑스 혁명을 지탱해준 이념이자 그녀의 이념이었다. 이 머나먼 곳에서 그녀는 너무나 익숙한 단어를 만났다. 카타리나에게 겨우 얻어온 몇 권의 책 속에 들어 있었던 이 책은 긴 여정을 가는 샤를로트에게 큰 위안이었다. 루소의 계약이 좀 더 민중편에 다가선 이론이라면 이 책의 계약은 시야가 좀 더 위의 계층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자크 탈리앙이라는 저자의 이름에서도 루소의 중간 이름이 보여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을 샤를로트는 다시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책을 읽는 샤를로트의 눈에 맑은 이슬이 맺혔다. 행렬은 거의 한 달 가까이 움직이고 있었다. 바깥이 어수선해지는 것으로 보아 도심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누군가가 밖에서 도착했다는 말을 건넸다. 수행인들은 교육을 받은 듯 그녀와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했다. 마차는 복잡한 수속을 거쳐 성으로 들어갔고 샤를로트는 오랜만에 정면에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공작 전하께서는 급한 일로 출타 중이십니다.
샤를로트는 집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꽤나 젊어 보이는 집사는 샤를로트와 똑바로 시선을 마주쳐오고 있었다. 샤를로트는 공작이 없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언제쯤 돌아오는지 궁금했다. 샤를로트는 눈밑을 가리고 있던 베일에 걷어내며 물었다.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샤를로트의 얼굴을 본 집사는 조금 놀란 빛을 나타내었다. 샤를로트는 그가 카타리나의 얼굴을 알고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다. 샤를로트의 걱정 속으로 집사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왔다. 몬스터 때문에 가셨으니 제법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정확하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군요. 죄송합니다.